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도 공안위원회도 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예배의 자유를 옹호하고 음모를 감시하는 동시에 파견 의원들과 행정관리들에게 더 작은 자유만을 부여하고 공안위원회의 명령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를 더 중앙 집권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미 브리메르 28일 11월 18일에 비오바리는 이런 조치의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프리메르 14일 1793년 12월 4일 국민공회는 혁명정부에 관한 법령을 통과시켰다. 미심쩍은 당국은 공안위원회로 대체됐고 이후 선거로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파견 의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게 됐다. 공안위원회는 각 군마다 미래의 지사들을 예고하는 국민의 대리인 에이전트 내셔널을 지명했다. 그리하여 생지스트의 10월 10일 보고 이후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양 측면에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 완성됐다. 공안위원회의 정책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로베스피에르는 더 이상 에베르파에 맞서 당통과 공주하지 않았다. 프리메르 15일에서 19일까지 멜랭, 트티옹빌, 티리오 시몽, 필베르트 시몽 1795년부터 1794년은 연이어 과도한 투옥을 공격했다. 로베스피에르가 그들에게 반대했다. 그때 그들이 요구하기 전에 당동파가 공안위원회를 정면 공격하고 공안위원회의 부분적인 갱신을 주장했다. 더 이상 보지 않으면 좋을 위원들이 몇 명 있다 라고 브루동 드 루아즈가 말했다. 국민공회는 허락하지만 다음날 평정을 되찾고 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공고히 했다. 모든 사람들은 공안위원회의 쇄신이 단지 유예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프리메르 20일 12월 10일 데물랭은 비외 코르들리의 제2호를 통해 클루츠를 맹렬히 공격했다. 22일 로베스피에르는 청와 투표에 개입하여 클루츠를 작고된 클럽에서 추방하게 하고 때때로 데물랭의 비난을 단어 하나하나 되풀이했다. 그날 저녁 파브르는 쿠페의 추방을 얻어냈다. 24일 로베스피에르는 당통을 변호할 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열정으로 데물랭을 옹호했다. 그는 까미유 데물랭이 본능적으로 마음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오직 자유만을 사랑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단지 데물랭에게 이제부터 덜 변덕스러울 것을 요구했다. 이때 까미유 데물랭의 추방을 막은 것은 비에 코르들리아의 첫 두 호에 대한 연대를 선언하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였다. 프리메르 28일 12월 18일 비에 코르들리아의 제3호가 발간됐다. 이번에 데물랭이 마지막 가이사르들의 범죄를 논한다는 구실 아래 비난한 것은 국민공회, 위원회들, 파견 의원들, 공공안녕과 공포정치의 체계 전체였다. 반영면 세력은 환호성을 질렀다. 앞서 며칠간 의회의 논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공안위원회는 반응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국민공회는 그를 무시하는 척했다. 27일 파브르가 뱅상과 롱상을 공격했을 때 국민공회는 위원회들에 위임하지도 않고 회의 중에 그들의 체포를 가결했다. 프리메르 30일 로베스피에르는 간용파의 길로 가능한 한 멀리 나아갔다. 그는 공안위원회와 보안위원회가 그 성원을 지명하고 부당하게 수감된 애국파들을 찾아내 알릴 임무를 맡는 정의위원회 Commission de Justice의 지명을 국민공회에 제안했다.
사람들은 당통의 전술이 성공했고 공안위원회의 종말이 가까웠으며 외국인의 음모와 에베르파의 위협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로베스피에르가 관용파와 결합했다고 믿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냉정을 되찾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하다. 사브네, 루아르 앵페르웨르, 현재의 루아르 아틀란티크의 도예 도시. 디고미에 1738년부터 1794년. 디고미에는 별칭이고 본명은 자크 프랑스와 코퀴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서인도 제도 출신의 장군, 국민궁의 의원이자 피레네 오리엔탈군의 사령관이었다. 스페인군과 교전 중 전사했다. 며칠 안에 희소식이 파리에 도착한다. 프리메르 23일 임시로 총지를 맡은 마르스와 클레베르는 르망에서 방대군을 분쇄했다. 리보즈 3일 12월 23일 그들은 사브네에서 그 잔당을 전멸시킨다. 서부에서의 대규모 전쟁은 갤리자라전으로 바뀔 것이다. 프리메르 29일 오구스틴 로베스피에르 디고미에 그리고 보나파르트는 툴론을 공략했다. 리보즈 6일 오슈는 가이스베르크에서 오스트리아의 부름제를 격파하고 알자스를 해방시키고 란다우의 포위를 풀게 했다. 리보즈 10일 1794년 1월 1일 국민공에는 라인, 모젤, 이탈리아 파견군대가 조국에 큰 공을 세웠다 라고 선언했다. 국민공에는 공안위원회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해야 했을 것이다.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동료들은 단호하고 과감한 결정으로 나라 전체를 해방했던 것이다. 산악파와 죽음의 협약은 승리와의 협약이었음이 드러났다. C 474조 420조 466조 3장 단두대선 당통 1793년 12월 26일 로베스피에르 혁명정부에 관한 보고서를 국민공회에 제출하다. 이때 그는 공안위원회의 독재를 옹호하면서 온건파, 당통을 비롯한 관용파와 과격파, 에베르파를 강하게 비판한다. 1794년 2월 26일 3월 3일 국민공회 반영면 용의자의 재산, 몰수와 무상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방토우즈 법령을 가결하다. 결국 청렴 도덕의 정도가 인간의 탐욕을 가른다. 그로 인해 인간이 드러나고 그를 처벌하고 결국 혼자 남아 자멸. 3월 13일 에베르파 체포 시작. 3월 24일 에베르와 꼬르들리에 클럽의 주요 지도자들 처형. 3월 30일 당통과 그 일파 체포. 4월 5일 당통 처형. 로베스피에르가 리보즈 3일 1793년 12월 23일 밤 당통파와 결별할 때 그는 아직 이 4개의 승리, 르망, 사브네, 툴롱, 가이스베르크에서의 승리 중 첫 번째 것, 즉 르망 전투만을 알고 있었다. 그가 진로를 수정한 것은 자신이 더 강하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각각 타당성이 있는 일련의 이유들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프리메르 29일 12월 19일 동인도회사 사건을 심리하면서 나타난 사건의 급변이다. 아마르는 파브르 데글랑틴이 서명하여 의회 공보에 발표한 두 번째 청산법령에서 두 부분이 변조되었음을 알게 됐다. 파브르 데글랑틴은 이미 자신의 서명이 계속적으로 강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점을 미리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변조는 동인도 회사에 매우 유리한 것이었다. 그때부터 대번에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10월에 파브르가 한 모든 행위는 거대한 협박의 실수로 보였다. 그는 단지 자기 몫의 뇌물을 챙기기 위해 딜론의 샤보 그리고 바지르를 공격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비록 외국인의 음모에 대한 그의 폭로전 많은 부분이 여전히 사실이라 해도 이 사기 행위가 정치적 술책을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통파는 변조된 카드들로 어떤 게임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새로운 규명이 없었더라도
비에 코르들리에의 반혁명적 어조는 로베스피에르에게 위험 신호를 바라기에 충분했다. 이미 이 신문의 제3호는 로베스피에르에게 틀림없이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제4호는 훨씬 더 나아가서 실제로 모든 혐의자들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주장했다. 까미유 대물랭이 실상은 그 얇은 까미유 대물랭의 배우 인물들이 공부한 관용위원회 거미트 클레망스는 로베스피에르가 제안한 정의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사명과 관용의 슬로건 뒤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속히 평화조약을 체결하려는 성향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브리메르 12일 12월 12일 당통파는 좌파가 잘려나간 공안위원회에 들어가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로베스피에르는 그 의도에 찬성할 수 없었다. 그리고 좌파의 강경한 태도는 여전히 그의 강경함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니보즈 1일 콜로 데르브르아가 리옹에서의 오랜 임무를 마치고 파리로 돌아왔다. 부시와 그가 리옹에서 공포정치를 시행하면서 보인 폭력성, 그들이 대체 않고 통해 온거만과 대조되는 폭력성은 로베스피에르에게 정말이지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콜로가 그에게 보낸 편지에 단 한 통도 답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재단은 도처에서 일어나는 야만적이만큼 과도한 탄압이 아니라 반혁명의 반격이 있었다. 그런데 콜로는 에베르, 롱상, 뱅상의 친구이고 프롤리를 알고 있었다. 그는 도착 직후 꼬민으로 가 샬리에의 머리를 성유물로 바쳤다. 상퀼로트의 거대한 행렬이 국민공예까지 리옹의 순교자의 유해를 따라갔다. 구통은 샬리에를 팡테옹에 안장하는 예우를 요구하고 당통의 친구 당피에르 장군을 빵테옹에서 이장할 것을 요구했다. 시신을 이용한 이 전투에서 로베스피에르의 친구들은 콜라데르브아의 연대를 분명히 표현했다. 콜로데르부아와의 연대를 분명히 표현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리옹 제왕 총독으로서 행한 콜로의 행위들을 국민공예로 하여금 승인하게 했다. 그날 저녁 콜로는 자코벤 클럽에서 공격을 계속해 거만하게 굴던 에베르파를 자극하여 그들이 간염파를 공격하도록 부추겼다. 그는 클럽으로부터 뱅상과 롱상의 체포에 항의한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명백히 로베스피에르는 그의 행동을 방치했다. 그는 비오베른과 심지어 생땅뚜레도 콜로의 편임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생땅뚜레는 6일 비오바른이 정의위원회의 폐지를 요구하며 이 목적을 이룰 때 정의위원회 계획안이 자신의 것임에도 아주 소극적으로 유도하여 그것을 옹호한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는 특히 공안위원회의 좌파와 결별하는 것은 상퀼로트와 결별하는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외국인의 음모를 분쇄하고 예배의 자유를 보존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산악파와 민중의 동맹을 포기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했다. 이상이 파리에 대한 식량 공급이 가장 중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전반적 재고 가격제가 도처에서 번번이 방해를 받아 시행하기 어렵고 심지어 헛된 것임이 드러나던 시기의 상황이었다. 오직 소비에 관한 분배적 통제 경제로는 충분치 않아서 공안위원회가 식료품 생산에 소극적으로 개입해야겠다고 느끼던 시기이기도 했다. 콜로, 비오바렌, 생탕트레는 플롤리도, 클로츠도 구주만도 아니었다. 그들의 애극심 그리고 뒤둘 사람의 무사무역에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조르주 쿠토 로베스피에르 생지스트와 매우 절친한 동료였다. 1794년 3월에서 4월에 로베스피에르를 도와 에베르파 당통파를 몰락시켰다. 그들과 함께 공안위원회의 사회정책을 유지해야 했다. 그것은 에베르파를 공격한 프리메르의 결정들을 재고해야 한다거나 의혹의 대상이었던 에베르파의 지도자들이라는 혐의를
무분별하게 벗겨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공안위원회 전체가 여러 달 전부터 추구해온 정부의 노선으로부터 한 치도 벗어나서는 안 되며 극좌파뿐 아니라 온건파의 모든 교란 행위들을 배격하는 데 모든 정력을 투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당피에르 오거스트 당피에르 1756년부터 1793년 혁명을 지지한 귀족 출신의 장군 발미와 제마프 전투의 승리에 기여했지만 발랑시안에서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 외부에서 출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로베스피에르가 당시 심사숙고하고 있던 고려들, 그가 당통이 죽기 전 약 100일간 그리고 로베스피에르가 죽기 겨우 220일간 굽힘없이 고수한 결심은 그런 것들이었다. 니보즈 3일 1893년 12월 23일 콜로는 자코벤 클럽에서 다시 당통파를 공격했다. 필리포는 비난에 처하였어도 롱상과 노시올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지 않았다. 당통이 그를 지지했다. 그때 로베스피에르가 개입했다. 분명히 그의 지배적인 관심사는 모든 진정한 애국파의 단합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적의 전술은 우리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몸을 부딪혀 싸워가며 우리 손으로 우리를 분열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다툼으로 모든 것을 악화시켰다고 필리포를 꾸짖고 자존심을 버릴 것을 요구했다. 그는 에베르파에게 용상과 뱅상이 감옥에 있지만 샤보 역시 그러하며 그들은 법정에서 자기의 결백을 확신했던 마라의 평온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필리포는 한층 더 고집을 부렸다. 당통은 여전히 그를 지지하면서 조사위원회를 요구했다. 로베스피에르가 제안한 휴전이 거부되었으므로 구통은 당통의 제안을 지지하지만 그것은 불화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전혀 다른 생각에 따른 것이었다. 이틀 뒤인 니보즈 5일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정부의 원리에 관한 자신의 보고서를 국민공회에 제출했다. 그는 상호 관련 연관된 두 가지 목표를 추구했다. 첫째는 공안위원회가 행사하는 것과 같은 전형적이고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독재의 특성을 정의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는 과격혁명 세력과 온건혁명 세력을 비판한다. 두 당파는 모두 정부의 혁명적 성격을 흐려놓는다. 전자는 공공의 안녕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 절대적인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후자는 공공의 안녕을 책임지기를 포기한 온건성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 따라서 로베스피에르는 과격파와 온건파와의 동시에 맞선다. 실제로 그의 보고가 특히 비에꼬르들리의 최신호에 대한 가장 단호한 답으로 보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대인들에게 가장 충격을 준 것은 당통파의 희망의 종말을 구한 이 보고서의 두 번째이자 가장 긴 부분이다. 그러나 아마도 오늘날 그보다 더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도입부의 대담함일 것이다. 로베스피에르가 거기에서 밝히는 그리고 아마도 마라의 가장 도찬적인 시각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원칙들은 마르크스, 엥겔스, 그리고 레닌이 평화시의 입헌정부와 전시주 혁명정부의 구분을 계급투쟁에 적용하면서 계승하고 발전시킬 바로 그 원칙들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베스피에르는 10월 10일 생제스트가 주장한 명제를 크게 심화했다. 여기에서 그는 첫 구절들로부터 명백히 루소를 능가하고 있다. 현재의 가르침에 충실한 그는 미래를 향해 도약했다. 그는 아직 나이 36도 되지 않았다. 우리는 젊은 그가 작성한 보고서의 앞부분을 읽으면서 만일 그가 모차르트가 사망한 그 나이에 요절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인물의 성숙함이 역사에 어떤 기여를 했을지 공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18.